예전에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일본을 쫓아가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서 일본이 허겁지겁 한국을 뒤쫓아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군림하다 최근 들어 그것도 한국에게 뒤처지기 시작하니 일본은 지금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무리수까지 두어가며 한국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 30여 년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그리고 TV 시장은 일본 천하였습니다. 일본의 소니와 샤프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브랜드들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는 모두 삼성 아니면 LG 제품들이고 특히 TV의 경우 LG의 기술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저 멀리 달아나 버린 상황입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이 만들었던 그 벽돌 프레데터 디스플레이를. 그런데 이번에도 일본에서 한국의 LG가 롤러블 TV를 내놓으며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자 정말 놀랍게도 벌써 자신들만의 롤러블 TV를 만들어 얼마 전 공개했습니다. LG가 만들었던 롤러블 TV는 일단 올레드 액정을 종이처럼 아주 얇게 만들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기술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 데다 그걸 돌돌 말아 박스 안에 말아 넣었다 빼고 하는 아주 정교한 기술력이 필요한 그야말로 최첨단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단기간에 그것을 구현해냈고 거기에 더해 LG는 물론 세계 그 어떤 회사도 구현하지 못한 신기술까지 접목한 놀라운 제품을 내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언뜻 보았을 땐 LG의 롤러블 TV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롤러블 TV는 놀랍게도 춤을 춥니다. 지금까지 세상에는 얇은 TV, 큰 TV, 화질이 끝내주는 TV 등 많이 있었지만 이제까지 춤을 추는 TV는 없었습니다. 일본의 이 제품은 세계 최초의 춤추는 TV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LG의 롤러블 TV는 그냥 디스플레이가 재미없게 올라오는 것 뿐입니다. 기술의 흥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가진 그 흥의 표현을 춤으로 기계에 접목하는 인문학적 고민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LG가 개발한 컵으로 변환되는 디스플레이 역시 세계 최초이고 또 모두가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춤추는 TV에 비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화면이 출렁거리며 올라올 때 시청자는 일찍이 TV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짜릿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러다 멈추거나 망가지는 건 아닌지. 특히 정교한 기술을 도입해 한쪽만 출렁거리는 신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시청자의 불안감은 배가 됩니다.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며 시청자의 뇌파는 알파에서 베타파로 전환되며 춤을 추며 올라오는 TV의 디스플레이의 그 출렁거림에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마치 명상을 할 때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청자의 집중도는 고스란히 TV 화면 위로 옮겨져 더 쉽게 영상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한 차원 더 높은 TV 시청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춤추는 TV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기능입니다. LG와 삼성은 더 노력해야 합니다. 삼성은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을 싹쓸이하는 것도 모자라 그동안 일본 소니가 독점하고 있던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까지 최근 일본을 무서운 속도로 추월한 것은 물론 고작 6천만 화소까지밖에 개발하지 못한 소니에 비해 벌써 1억 화소가 넘는 시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앞으로는 아예 따라올 엄두도 낼 수 없는 수준까지 따돌렸다고 자만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삼성도 이제 춤추는 반도체, 춤추는 메모리 개발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LG 역시 미국의 월풀과 일본의 모든 브랜드들을 다 제치고 현재 세계 가전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다고 마냥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물론 제품의 내구성이 거의 군대 탱크 수준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LG의 특성상 결코 달성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LG도 서둘러 인간의 가장 오래된 표현 방식인 춤을 기계에 입힌 일본의 인문학적 고민과 그 성과에 깊이 반성하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춤추는 TV를 개발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영화의 캐릭터 프레데터를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접목시켜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보여주었던 놀라운 제품에 이어 춤추는 TV로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기술 회사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일본의 기술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미 세계 최고의 최고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는 한국의 회사들이 자만하지 않고 올해도 더욱더 노력해주어 아주 오래도록 세계 최고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 I know now.
한국에는 딱풀이 있고 미국에는 월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그 이름은 들어보셨을 정도로 꽤나 유명한 회사입니다. 원래 백색가전이라고 불리는 생활가전 제품들, 예를 들면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과 같은 생활가전에 있어서 월풀은 아주 오랫동안 세계 1위를 지켜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최초로 한국의 LG가 세계 1위를 하며 그 회사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제네시스가 벤츠를 앞서버린 것처럼 해당 시장 관계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차 대전 직후인 1950년대부터 가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산 제품들, 그러니까 GE나 월풀 또는 캔모어 같은 미국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우리가 미드에서 볼 때 미국집 내부 영상이 나올 때 화면에 보이는 대부분의 가전은 아마도 월풀 제품일 확률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특히 미국의 부잣집 주방에는 항상 있는 것 같은 그 스테인레스로 된 거대한 양문을 가진 냉장고 역시 월풀사의 시그니처 제품 중 하나입니다. 월풀은 미국 가전에 있어 자존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삼성이자 LG 같은 브랜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월풀은 무려 1911년 설립한 회사이자 설립한 바로 그 해 세계 최초로 전기로 작동하는 세탁기를 개발하여 세계를 놀래키고 미국 가정주부들을 손빨래로부터 해방시켜준 회사입니다. 1950년대부터 미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특히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대한 내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 삼성 아니면 LG 제품들이 있듯이 당시 미국의 거의 모든 가정들은 GE 아니면 월풀 제품들로 채워졌습니다. 게다가 1950년대 후반에 와서는 전기로 작동되는 건조기까지 내놓으며 세탁과 관련해서 월풀은 완벽한 라인업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미국 시장 3위였던 메이텍까지 인수하며 갑자기 덩치를 엄청 키우더니 드디어 2010년에 와서는 미국 1위가 아닌 전 세계 1위 가전제품 회사로 자리매김합니다. 그 이후 월풀은 단 한 번도 세계 1위 자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한국 LG가 그걸 빼앗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세계 가전 시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의 LG전자가 월풀을 꺾고 세계 1위 회사가 된 것입니다. 뭐 요즘은 아침에 눈만 떴다 하면 한국이 이 분야에서 1위를 했다, 저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뭘 개발했다 하는 일이 워낙 흔하게 일어나서 LG가 세계 가전에서 1위를 한 것 역시 별로 놀랄 일이 아니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사실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한국 가전 제품들은 최근 10여 년간 미국 시장을 아주 씹어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LG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 거의 10년간 미국 내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 역시 2012년 이후부터 단 한 번도 2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간 이미 미국 시장은 한국 브랜드가 아주 꽉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풀은 이미 10년 전부터 LG와 삼성 때문에 3위로 밀려난 후 지금은 그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져 앞으로는 세탁기 부분에서 월풀이 LG나 삼성을 따라잡을 가능성은 일말도 없습니다. 세탁기 상황은 그렇고 냉장고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1위이며 LG가 2위이고 월풀이 3위입니다. 미국에는 JD 파워라고 매우 신뢰도 높은 시장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작년 JD 파워에서 백색 가전을 구입한 소비자들로부터 제품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조사 항목은 총 9개였습니다. 그중 삼성과 LG가 모두 1위를 싹쓸이한 것은 물론 7개 부분에서 LG와 삼성은 1위와 2위를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삼성과 LG가 1, 2위를 차지하지 못한 딱 2개 분야는 저가 냉장고와 미국 가정에 특화된 프리스탠딩 레인지라는 분야밖에 없는데, 이 말은 현재 미국의 모든 가정은 한국의 삼성과 LG 제품들로 채워져 있으며 그 만족도 역시 넘사벽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작년 상반기 LG가 세계 1위 가전 브랜드로 등극한 것은 갑툭튀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던 성장이 작년에 와서 드디어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LG가 세계 1위로 깜짝 올라서자 그때 월풀이 많이 놀랬는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에 월풀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엄청난 할인 공세를 퍼부으며 매출을 끌어올립니다. 그 덕분에 월풀은 작년 하반기에 다시 1위를 재탈환하는 데 성공하는 스릴과 긴장감이 넘치는 승부전이 펼쳐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치고 올라온 LG의 기세를 대규모 세일 따위로 막는 것은 역시 무리였습니다. 올해 1분기가 되자 승부는 불과 한 분기 만에 다시
원위치가 되어 LG는 다시 월풀을 꺾고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순위는 전혀 변동의 기미조차 없습니다. 우리 LG만 이렇게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LG가 세계 시장에서 1위를 하는 동안 삼성은 또 올 1분기 동안 미국 시장에서 1위를 해냈습니다. 그렇게 삼성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1위를, 그리고 LG는 세계 시장 전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글로벌 무대에서의 우리 한국 제품들의 실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유독 한국 제품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나 잘 나가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전쟁 후 주변에 남아있던 고철들 모아다 세계 제조업 시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은 지금의 LG전자가 1958년 금성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며 대한민국 최초의 전자제품 회사가 태어나게 됩니다. 설립과 함께 제일 먼저 진공관 라디오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후 설립 10년도 안 돼요. 선풍기, 냉장고, 그리고 텔레비전에다 에어컨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10년도 안 돼요. 그 당시 매출 1000억 원을 쿨하게 찍어버리고 수출 역시 1억 불을 넘기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테로이드급 성장을 보여주었는데, 삼성 또한 LG가 텔레비전을 만들던 1969년 삼성전자를 설립하여 불과 설립 이듬해부터 텔레비전을 포함 거의 모든 종류의 가전제품들을 생산해내며 설립 초기부터 폭풍 성장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난 2000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전자제품들은 세계 시장에서 많이 팔아 물론 그만큼 좋은 수익을 남겼지만 대부분 가성비로 승부하던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잘 나가던 일본 브랜드들에 비해 듣보잡 브랜드이긴 했지만 싼 맛에 구입했고, 그리고 만듦새도 뭐 꽤 괜찮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코리아 제품들은 가장 비싸고 디자인이 뛰어나고 품질이 최고인 명품 프리미엄 제품들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가성비를 뜻하는 것이 아닌 너무도 가지고 싶지만 비싸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명품을 뜻하는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LG전자의 시그니처 라인을 보면 사업의 모토가 시장의 기준을 초월한 초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전자제품에 있어 덴마크의 명품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슨처럼 명품을 추구하는 게 바로 LG의 시그니처 라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LG가 외계인과 딜을 해 개발한 그 유명한 올레드 롤러블 TV의 경우 가격이 무려 7천만 원입니다. 이게 춤을 추는 TV라면 또 모를까, 65인치밖에 안 되는 TV가 벤츠의 중형 세단과 맞먹는 가격인데도 시장에서는 당초 예상되었던 1억 원보다 완전 저렴하게 나왔다고 환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가 롤러블로 화면을 돌돌 만다면 삼성은 폴더블로 그걸 또 짝짝 접습니다.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인 폴더블 폰 중 갤럭시 5G의 경우 그 가격이 무려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팝니다. 옛날에는 부잣집에 가면 거실에 소니 TV가 있었고 작고 세련된 모토로라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건 그 자체로 하나의 자부심이자 명품 플렉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주변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그 집에 소니 TV가 있는 경우는 길거리에서 롤스로이스를 보는 것보다 더 드물며, 이제는 신혼부부들의 로망은 LG의 명품 라인 가전제품을 갖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어떤 전자제품보다 또는 미국산 그 어떤 전자제품 브랜드보다 우리 국산 제품이 제일 뛰어나고 세계인의 갈망의 대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LG전자가 세계가전 1위를 한 것은 그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단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기분 좋은 사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전자제품과 함께 이미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반도체와 선박, 방역, 방산, 그리고 문화 엔터테인먼트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필두로 앞으로는 더욱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또 세계 최고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을 정말 지겹도록 듣게 될 날이 지금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 국가 전체가 그리고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삶의 질이 세계인 모두가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최고의 명품이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순간 빠르게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혼자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 I know now.
오징어 게임은 현재 미국 1위 그리고 월드 1위입니다. 아시아 컨텐츠가 미국 1위를 한 것도 최초인데 현재 무려 세계 1위까지 달성해버렸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이런 한국 콘텐츠의 갑작스런 성공을 보도하면서도 자국 할리우드 산업의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며 우려 섞인 보도를 내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단지 1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특히 미국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현재 오징어 게임발 제2차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몸풀기 겸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신인 배우들 중 한예종 출신이 2명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영상에서 오징어 알바로 등장하는 이 쓸데없이 잘생긴 청년 이정준이고 다른 한 명은 정말 의외의 인물입니다. 진짜로 의외의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알리입니다. 우리 알리의 본명은 아누팜 트리파티. 인도에서 왔고 예전에 국제시장과 승리호에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영국 배우로 활동하다가 한예종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친구입니다. 다시 오징어 게임 미국 상황으로 돌아가보면 일단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넷플릭스 본사 내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엄청난 이슈냐 하면 오징어 게임의 총 상금인 456억 원의 거의 200배 가까운 재산인 8조 원을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 또한 뻔뻔하게 그깟 오징어 코 묻은 돈 456억 원을 탐내며 자신도 게임의 457번째 참가자가 되고 싶다며 그 유명한 녹색 추리닝을 입은 사진을 얼마 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고 무엇보다 지금 미국의 이베이와 각종 쇼핑몰에서 한국산 물건들이 갑자기 뜨며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우선 가장 인기가 많은 물건은 바로 달고나 뽑기 만드는 재료와 도구들인데 이게 그쪽 유튜버들과 블로거들이 직접 만들어 보고는 오징어 게임도 게임이지만 일단 이거 너무 맛있다고 하며 소문이 나버리면서 나도 집에서 그 뽑기라는 것 좀 만들어 먹어보자 하는 팬들이 갑자기 많아지며 지금 아마존과 이베이 같은 미국 대표 쇼핑몰에서는 싼 곳은 3만원 중반대에서 비싼 곳들은 6만원 이상까지 가격이 오르며 한국산 달고나 키트가 우리나라의 거의 10배의 가격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드라마에 나왔던 양은 도시락까지 같이 떡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거 드라마 볼 때 그 장면 보면서 괜히 나도 저 도시락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인들에게는 저게 또 그렇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매우 저평가된 비밀 특수부대원들인 방위분들이 전시에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던 이 정겨운 양은 도시락 제품은 대략 4만원 정도에 지금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드라마에서 주인공들과 배우들이 입고 나온 옷 역시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엄마 저금통 털어 경마까지 하던 찌질남에서 부자로 등극한 인생 반전의 사나이 이정재가 입었던 456번 티셔츠가 지금 가장 인기이며 또 아주 당연히 그 알바들이 입었던 빨간 옷과 검은 마스크 또한 지금 각종 커스텀 쇼핑몰에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곧 할로윈이 오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 조커가 유명했을 때 이태원역에 가면 다들 그 빨간색 슈트를 입고서는 지하철역에서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빨간 오징어 알바대로 도로가 뒤덮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할로윈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대략 이런 수준의 분장들을 하고 나옵니다. 아주 포스가 넘칩니다. 이분은 원판이 워낙 좋아 그닥 돈 들이지 않고 아주 가성비 좋게 쉽게 훌륭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자 임모탈 훌륭합니다. 이건 트럼프입니다. 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커스텀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승 후보입니다. 할로윈 때 미국인들에게 언제나 가장 인기 많은 커스텀 모델인 그것입니다. 제 친한 후배 중에 별다른 분장을 하지 않아도 이거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한 명 있습니다. 정말 착한 녀석인데. 그리고 이건 아기 고슴도치. 할로윈 때도 역시 애들 분장이 제일 귀엽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앞서도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몰이 중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오징어 게임이 아주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첫째, 중국은 최근 들어 연이어 논란이 된 한국 문화에 대한 도둑질을 우리 국민들이 팩트 폭격하며 지적하자 그들이 쪽팔릴 때마다 하는 디폴트 반응인 성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문화가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연예인들이나 한국 영화나 드라마 또는 BTS 포함 한국 음악도 안 듣겠다고 불매운동 비스무리한 것인 한한령을 실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중국에는 넷플릭스가 없습니다. 중국에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유튜브가
없듯이 넷플릭스 또한 서비스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세계 많은 개인 창작자들이나 넷플릭스 같은 세계 최고 컨텐츠 기업이 만들어 올리는 최고의 콘텐츠들을 골라보는 대신 중국 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중국 토종 OTT에서 중국 기업들이 만든 중국산 컨텐츠들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을 누리려는 인간의 욕구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게 14억이라는 멋진 숫자의 인구라면 더욱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불법 다운로드라는 마법 같은 뒷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 대한 그런 불법 다운로드의 다운로드 수가 아주 예술입니다. 무려 하루 만에 2억 회이며 오늘까지 웨이보에서 누적 조회수는 무려 9억 회입니다. 또한 틱톡의 중국 내수 버전인 더우인에서는 한국 달고나를 만드는 영상이 최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으며 중국의 평점 사이트인 더우반에서는 중국에 개봉하지도 않은 오징어 게임이 무려 1위에 랭크되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수만 척의 배를 끌고 우리 서해로 넘어오는 중국의 어선들을 보고 그들이 오징어를 좋아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2009년 시나리오가 완성된 후 거의 10년 이상을 숙성시킨 후 넷플릭스가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한 것을 계기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작품입니다.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서 456억 원 부자가 된 기념으로 머리를 화끈한 빨간색으로 염색한 골드문 이사님과 최근 영어까지 배우고 게임 회사 최고 관리자로 취직한 안상구가 전화로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당연히 이건 시즌2를 위한 떡밥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건 떡밥도 아닌 그냥 대놓고 시즌2의 대략적인 분위기까지 알려주는 그런 피날레 장면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게임의 실체부터 프론트맨의 정체 그리고 이사님의 구슬간부 할아버지이자 옛날에 사놓았던 땅에서 오일이 발견되며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오일남 할아버지가 이사님이 구라친 거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했다가 나중에 나직한 목소리로 그 무서운 대사 날릴 때 소름 쫙 돋았던 것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회 드러난 그 오일남 할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정체까지 해서 드라마를 보는 동안 수도 없이 옆사람 등짝을 찰지게 때리게 만드는 기가 막히는 반전의 반전이 계속 등장하던 작품답게 마치 시즌2를 예고하는 듯한 감독의 그 마지막 장면마저 마지막 반전을 위한 떡밥이었던 것입니다. 즉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시즌2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게 무슨 인셉션은 아니지만 감독의 그 말 또한 또 다른 반전을 위한 떡밥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넷플릭스 사상 아시아 작품 최초로 미국 1위를 넘어 전 세계 1위를 달성해버린 작품인데 게다가 이미 시즌2에 대한 떡밥도 예쁘게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시즌2를 제작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기생충에 이어 미나리까지 아카데미 시상식을 밟고 게다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BTS라는 소년단은 현재 전 세계 1위를 몇 년째 독점하며 UN에서 무려 3번이나 연설을 하더니 아예 UN을 무대로 뮤비까지 찍지 않나.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에게 생소했던 넷플릭스에서는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킹덤부터 스위트홈, 이태원 클라스가 곧바로 세계 인기 랭킹 최상위를 장악하더니 이번 오징어 게임으로 기어코 BTS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쿨하게 세계 1위를 접수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칼럼을 내며 현재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의 문화 컨텐츠들의 경쟁력은 그 퀄리티와 생산 능력에 있어 머지않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지배할 수도 있어 잠재적으로 미국의 할리우드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한 바 있을 정도로 지금 세계인들은 아마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놀라고 있을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보고 듣는 모든 게 다 코리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코카콜라와 리바이스 청바지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들이 신세계의 새로운 주인이 된 미국의 자본주의를 전 세계 국가들에게 효과적으로 퍼뜨리는 천병 역할을 했듯이 앞으로 더 많은 BTS, 더 많은 오징어 게임들이 나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전 세계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기억에 전 세계 최고 청량음료는 코카콜라라는 상식처럼 전 세계 최고 문화 강대국은 당연히 코리아라는 공식이 마치 문신처럼 깊숙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 I know now.
개인적으로 옛날에 예비군 다닐 때 다른 건 다 귀찮은데 유일하게 사격은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민간인이 실제 총을 야외 사격장에서 그렇게 쏠 수 있는 기회는 현역 때랑 예비군 때밖에 없기 때문에 총 쏠 때 나는 그 고막 때리는 벼락 같은 소리와 뭔가 다시 내가 남자가 된 것 같은 그 고소한 화약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훈련받던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복장을 한 사람이 없는 동료 예비군 분들도 보면 사격할 때만큼은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각 잡고 쏘면 사격 능력이 다들 장난 아니었습니다. 한두 발 대충 쏘는 것으로 바로 0점 잡은 다음 거의 스나이퍼 수준으로 만발 명중시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옆에서 좀 못하는 것 같으면 남 돕는 병 있는 한국인 특성상 그쪽 사로로 몰아주어 각각 10발 주고 쏘는데 어떤 관역판에는 구멍이 20개나 있어 불쌍한 조교는 또 한숨 쉬고, 실제 전쟁이 벌어져도 200m 안에서만 총격전이 벌어진다면 한국 남자들 대부분 거의 특등사수 수준으로 싸울 수 있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300m 또는 1km가 넘는 거리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전문 스나이퍼 라이플과 뛰어난 성능의 조준경이 없다면 500m 이상은 아무리 슈퍼 예비군이라고 하더라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국 전쟁 때 어느 한국군 병사가 이 모든 걸 뒤집어버리고 또 그걸 지켜보던 미군 장교와 미군들이 기겁을 하던 사건이 있어 여기 소개합니다. 1953년 한국군과 중공군의 대치가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하나인 금성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미 육군 7사단 소속 존 리차드 카펜터 소위의 회고록에 따르면 강원도 금성고지의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북쪽 중공군과 남쪽 연합군은 대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꽤 오랜 시간 대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미군 장교는 매일 망원경으로 상대편 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보다 보니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상대 중공군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장교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나와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공군 지휘관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벙커 밖으로 나와 연합군 측을 바라본 채로 쪼그려 앉아 똥을 누웠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연합군 진영에서 그 모습이 훤히 보였지만 저격을 하기에는 그 계곡이 너무 깊어서 연합군 측 저격수가 그를 쏘려고 몇 번 시도하였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소총으로는 닿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인 저격수 한 명이 나서더니 자기가 저 중공군 지휘관을 잡겠다며 그 정도 먼 거리까지 닿을 수 있는 저격총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연합군이 가진 저격총 중에는 그렇게 먼 거리를 날아가 저격할 수 있는 총이 없었습니다. 미군 장교의 회고록에 당시 정확한 거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최소 1km 이상 되는 거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필요한 저격총을 찾지 못하자 그 한국인 저격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저격총이 아닌 59경 캘리버 기관총은 그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총신이 길다고는 하지만 반동도 심하고 태생적으로 사방으로 총알을 뿌려대는 기관총을 가지고 그것도 원거리 저격을 한다는 발상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그 한국인 저격수는 그 기관총으로 저격을 하기로 결심하고 금방 어디에선가 저격용 스코프를 구해와서는 기관총에 달고 그 다음 혼자 먼 거리를 겨냥하며 0점을 맞추는 등 차근차근 저격을 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카펜터 소위를 비롯하여 연합군 진영의 다른 미군들은 그 한국인 저격수의 모습을 보며 지금 저 사람은 저 큰 기관총에 스코프를 달고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다같이 흥미롭게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카펜터 소위는 그날도 어김없이 망원경으로 상대 진영을 관측했고 그날은 또 바람도 매우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한국인 저격수가 벌써 일어나 저격용 스코프를 단 그 우스꽝스러운 59경 기관총의 위치를 잡고 거치대에 올려놓은 후 실제로 그 중공군 지휘관을 저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쭉 그를 지켜보던 미군들은 과연 이 한국인 저격수가 저 기관총으로 이 깊은 계곡을 가로질러 그를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를 두고 내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고 그 중공군 지휘관은 그 전날과 똑같은 시간에 벙커에서 나와 일말의 의심도 없이 이쪽을 향해 쪼그려 앉았고, 바로 그때 스코프를 통해 줄곧 그의 동선을 따라다니던 한국군 저격수는 기관총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기관총의 총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지며 메아리 치는 사이 총알이 가슴에 명중한 중공군 지휘관은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 한국인 저격수는 그날 하루 종일 자신의 기관총을 메고 다니며 보이는 사람마다 자기 총과 그날의 저격을 자랑했다고 카펜터 소위는 회고록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활을 말도 안 되게 잘 쏜다는 것은 마치 지구가 둥글다는 것만큼이나 우리뿐 아니라 세계인 모두가 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뭘 이렇게 쏘는 능력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몰빵된 것인지 우리는 활뿐만 아니라 총도 잘 쏘고 포도 잘 쏘며 또 미사일도 잘 쏩니다. 그중 특히 총은 거의 활만큼이나 잘 쏩니다. 올림픽에서 항상 금메달 효자 종목도 사격이고 또 세계 유일 올림픽 사격 3연패의 주인공 또한 한국인입니다. 일단 사격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어떤 목표를 설정한 후 그것을 오차없이 잘 맞추는 능력인데 우리 한국인들은 태생적으로 그걸 엄청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활이나 총 또는 포와 같은 무기들을 쏘는 것뿐 아니라 지난 70여 년 동안 이 나라가 달려온 발자취를 보면 그 계곡 너머에 있는 지휘관을 결국에는 명중시켜버린 그 한국인 저격수의 일화처럼 정신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발휘되는 능력처럼 보입니다. 그런 귀한 재능을 잘 살려 현재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 외교와 경제 패러다임의 이 대혼란기 속에서 곧 이 모든 게 정리되고 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있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곳, 가장 이상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자상을 마치 저격총에 조준경을 들여다보듯 신중히 잘 찾아 그걸 관역 삼아 계곡을 가로지르던 그 총알처럼 흔들림 없이 똑바로 날아가 명중시켜 그 미래를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down. I know now.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가졌던 최고의 전쟁 무기는 바로 무적의 한국군이었습니다. 애초 예상과는 다르게 개전 초기부터 정글에 적응하지 못해 베트공들에게 심각하게 밀리던 미군은 1965년 한국군이 파병을 결정함과 동시에 미군의 사기와 또 베트남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베트남전은 한국군의 무시무시한 전투력이 가장 잘 드러났던 근대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65년을 시작으로 1973년까지 총 8년에 걸쳐 베트남으로 한국군을 파병합니다. 한국군은 불과 10여 년 전까지 자국 땅에서 3년에 가까운 초대형 규모의 전쟁을 치러낸 베테랑 전사들이었지만 그와는 반대로 당시 베트남에서 싸우고 있던 미군들은 태어나서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신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엄청난 양의 돈과 무기로 밀어붙이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베트남전은 베트콩들의 전투력이 생각보다 훨씬 강했고 또 정글에서의 싸움이 미군에게 너무도 불리하게 작용해서 미군은 연일 계속 베트공에게 터지며 베트남전은 매우 힘든 싸움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골치 아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해결사가 한국군이며 실제로 한국군이 파병되자마자 베트남전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 대부분은 그냥 일반 병사들이 아닌 해병대와 특수부대 성격의 인원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베테랑 전사들도 상당수 섞여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군은 상대군이었던 베트공은 물론 미군들과 비교해서도 엄청난 전력 차이가 나는 말하자면 전쟁 괴물들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병사 한 명의 개인 전투력을 나타내는 사상자 교환 비율 기록을 보면 미군이 아주 잘 싸웠을 때 대략 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즉 미군 한 명이 9명의 베트공을 살상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파병 초기부터 즉시 25대 1을 기록하더니 금방 정글에도 적응하고 베트공 전략도 파악을 하고 나니 전쟁 후반기에 가서는 무려 100대 1까지 그 수치를 올려버립니다. 마치 말벌 한 마리가 꿀벌 수백 마리를 상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수가 비슷한 전투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한국군의 수가 조금이라도 많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군에 의한 일방적인 사륙전이 벌어졌고 그런 상황은 베트남전 전반에 걸쳐 한국군이 진행한 약 5만 9천 번의 작전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한국군 참전 이전의 베트콩들은 미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글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덩치 큰 미군들을 농락해가며 크고 작은 승리를 연이어 이루어내면서 병사들의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등장한 한국군은 그런 미군들과는 아예 다른 종족의 전사들이었습니다. 한국군의 등장 이후 아군의 사상자가 너무 급증하자
미군이 노획한 베트콩의 교전 수칙서에 따르면 100% 승리의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군과의 전투는 무조건 피하라는 명령이 일반 병사들에게 하달되었고, 그것과 함께 한국군 대부분은 태권도로 단련된 유단자들이니 설령 한국군이 비무장한 상태라 하더라도 절대 함부로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이 따로 하달되었을 정도입니다. 당시 베트콩들에게 한국군은 단지 적군이 아닌 저승사자에 가까운 공포의 존재들이었습니다. 한국군들은 특히 두려움이 없고 또 잔인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일단 당시 한국군이 투입되었던 작전들은 대부분 미군들에게는 자살행위라고 여겨지던 아주 위험한 작전들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군이 가장 많이 투입된 작전 중 하나가 바로 야간 매복 작전인데, 쉽게 말하면 정글 깊숙한 곳, 베트콩이 지나다닐 만한 길목이나 그들이 공격해 들어올 만한 루트를 미리 파악하여 한밤중에 그곳에 소수의 한국군을 소리 없이 침투시켜 매복하며 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작전들은 당시 상황을 그냥 상상만 하는 것만으로도 살이 떨릴 정도로 위험하고 무서운 작전들이었습니다. 일단 얼마나 대규모의 적과 상대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고, 또 한밤중 정글 깊숙한 곳에서 진행되는 매복 작전이었기 때문에 인원이나 무기 또는 장비들 또한 부족할 수밖에 없었으며, 게다가 대부분 적진 깊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전투를 치르다 포위되거나 생포라도 된다면 아군 측에서 그들을 구하러 오는 것 역시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미군들에게는 자살행위로 불렸던 그런 작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군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전이 바로 이런 야간 매복 작전들이었고, 실제로 그들이 가장 큰 성과를 내고 가장 많은 적군을 사살하고 승리한 전투 또한 이런 종류의 전투이자 초근접 게릴라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만약 아군이 한 명이라도 당하면 눈이 뒤집혀버리며 끝까지 적을 쫓아가 반드시 복수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닌 전쟁 중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해서 적군들로 하여금 감히 한국군을 향해 공격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는데, 같은 미군들 역시 한국군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한국군은 너무도 잘 싸우지만 지나치게 잔인해서 자기들도 무섭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군이 주둔하는 부대에는 부대 주변으로 베트콩들의 머리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았고, 아예 지난밤 부대를 습격해왔다가 사살당한 베트콩의 머리를 배낭에 매달고 다니기도 해서 전투에서 밀리거나 포위되어 생포될 상황에 놓인 베트콩들은 한국군에게 잡히기보다는 그 공포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베트콩들은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피하고 미군들로만 이루어진 부대만을 골라 공격하는 일이 흔하였는데, 그래서 당시 미군들 사이에서는 한국군이 있는 곳이 베트남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미군들은 만약 자기 부대 내에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마치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부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안전함을 느끼고 그들의 존재를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군이 그냥 겁이 없고 잔인하기만 해서 그렇게 잘 싸웠던 것이냐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인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당시 미국 하원 국방위원장의 증언을 보면 한국군의 전투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군의 경우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으면 일단 뒤로 물러나 포격 지원을 요청하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이후 포격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적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사라진 경우들이 많았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한국군들은 그런 미군과는 다르게 일단 공격을 받게 되면 단순히 적에게 대응 사격을 하며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사격이 들어온 방향을 즉각 파악하여 부대를 2개 또는 3개로 신속하게 쪼개어 적이 도망칠 수 있는 퇴로부터 재빨리 막아 그들을 포위한 후 동시에 적을 공격하여 무엇보다 한 번 들어온 적이 절대 살아서 도망칠 수 없도록 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미군은 당시 베트콩이 점령하고 있던 어느 요새를 몇 년에 걸쳐 공격하고 있었지만 계속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적의 지능적인 수비 때문에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며 계속된 실패와 좌절로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부대에 한국의 해병대가 합류하게 됩니다. 이들 한국 해병대는 파병 직후 상황을 재빨리 파악한 후 적 요새 공격 작전을 짠 다음 즉시 침투 작전을 감행하였는데, 작전 개시 단 2시간 만에 적군 제압 완료, 아군 피해 무, 생포한 적 압송 중 3마디를 담은 무전을 사령부로 보내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자 미군 사령부는 도대체 자신들은 지난 수년간 수만 발의 포탄을 쏘아대고 수천만 달러의 돈을 쏟아부으며 미군 수천 명의 전사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는데 한국 해병대는 그걸 불과 2시간 만에 점령해버린 것에 대해 자기들 미군이 너무 약했던 것인지 아니면 저들 한국인들이 뭔가 이상한 사람들인 것인지 도대체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매우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는 그 유명한 청룡부대의 일화입니다. 1967년 짜빈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청룡 11중대는 어느 날 무려 적군 3개 대대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총공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청룡부대의 인원은 대략 70여 명밖에 없었으나 공격하던 적군은 약 2,000명이 넘었습니다. 베트콩들은 그동안 한국군에게 당한 것을 안갚음하기 위해 오랜 시간 작전을 준비하여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대규모 부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청룡부대는 기관총이나 포탄 보급을 전혀 받지 못해 무기와 탄약 역시 AK 소총과 기관포 등으로 무장한 적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군의 대규모 공격 소식을 전해들은 사령부에서는 너무도 당연히 청룡부대의 괴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룡부대는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고 적의 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자 과감하게 적을 부대 내로 유인한 후 그렇게 한 곳으로 모여든 적의 정확한 위치를 후방에 무전으로 보내 포격 지원을 받아 공격하는 영민함을 보인 것과 동시에 한국군의 괴멸을 걱정한 사령부에서 헬기를 동원하여 지원 병력을 보내려고 하자 포격 공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거절을 합니다. 이후 청룡부대는 이미 부대 내부까지 밀고 들어온 적들을 상대로 5시간이 넘는 피 튀기는 백병전을 치러내며 결국 승리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퇴각하는 적을 끝까지 쫓아가 적군 대부분을 사살하는 무슨 만화에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로 인해 당시 청룡부대 전원이 1계급 특진을 했고 미국 대통령 또한 그 용맹함을 기리며 훈장을 수여했으며 이들 청룡부대는 미군들 사이에서 일약 스타가 되어 타 미군 부대에서 이들을 견학하러 오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천사와 악마가 한 인간 안에 공존하는 마치 아수라 백작과도 같은 한국인들의 특성상 전투를 치를 때는 이런 무시무시한 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한국군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월남인들에 대한 한국군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베트콩들은 베트남 민간인들 사이에 섞여 지내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아군을 함정으로 유인하여 몰살시키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유인한 후 갑자기 주민들이 숨겨두었던 무기를 꺼내어 아군을 사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아군 입장에서는 누가 베트콩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구분할 길이 없었고 그래서 늘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군들은 한국군들이 베트콩들과의 전투에서는 저렇게 무서운 괴물이 되어 싸우면서도 월남인들에게는 단순히 친절한 것을 넘어 수시로 대민 지원을 하며 그들의 삶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고보이 사례인데 맹호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고보이 지역에서 그 지역 월남인들이 전쟁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자 사령부에서 따로 지시 같은 것도 없었는데 맹호부대는 직접 나서서 그들이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댐을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영국 런던 타임즈에서는 한국군의 이런 선행 때문에 그들은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지역을 지나가도 총격이나 복병 기습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지적하며 만약 미군들이 한국군의 이런 고보이 정신을 배울 수만 있었다면 베트남전은 진작에 승리했을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벌써 50년도 더 지나버려 이제는 서서히 잊혀져가는 전쟁이 되어버렸지만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파병 군인들은 가난했던 조국을 위해 자신의 피를 팔아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국가의 은인들이자 오늘날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커다란 빚을 진 자들이며 무엇보다 세계 만방에 우리 한국인의 용맹함을 알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과 명예가 앞으로도 소중히 기억되고 지켜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 I know now.
재작년인 2019년 우리 한국의 유튜브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 리듬의 앞부분만 들어도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혼자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게 되는 그 마성의 비트와 또 그런 비트와는 절대로 안 어울릴 것만 같은 우리 판소리가 진짜 완전 찰떡궁합을 이루어내며 우리 귀를 놀래켜주는 것으로 시작해서는 갑자기 구찌 뺨 때리는 저세상 패션 감각으로 무장한 댄서들이 엄청난 비주얼과 춤으로 눈까지 놀래켜주며 그때 진짜 전 세계를 순식간에 홀려버린 엄청난 영상 Feel the Rhythm 범 내려온다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 힙을 제대로 버무렸을 때 얼마나 미친 파괴력을 낼 수 있는지 그 서막을 알리는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크게 자신감을 얻은 우리나라 관광공사의 공무원분들은 그 다음에는 완전 뜬금없이 갑자기 서산 오지리 갯벌로 가서는 보자기 선캡과 팔토시로 완전 군장한 아줌마들과 무려 시속 8km라는 아찔한 속도를 내며 달려가는 우리나라 토종 오픈탑 로드스터인 경운기를 모는 아저씨들로 구성된 그 서산 갯벌 깽단이 썰물대에 맞춰 때를 지어 갯벌이를 달려가는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드론으로 담은 서산 머드맥스를 내놓으며 또 한 번 전 세계를 그리고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연초부터 또 한편의 엄청난 작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그 배경이 무려 우리 인천공항인데다가 영상의 주인공은 또 스우파의 홀리뱅입니다. 혹시 홀리뱅이 뭔지 모르시는 저 같은 옛날 사람들이 꽤 계실 것 같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그 이름은 홀리뱅이가 아닌 홀리뱅이며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춤을 엣지있게 추는 여성 댄서들이 모여 구성된 전문 댄스팀으로 얼마 전까지 TV에서 최고의 여성 댄스팀을 뽑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스우파 즉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대회에서 최종적으로 1위를 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 트롯 같은 건데 남자들이 나와 트로트 부르는 대신 여자들이 나와 힙합 춤을 추는 프로입니다. 보통 여자를 보고 칭찬을 할 때 예쁘다 또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지 진짜 멋있다 라는 표현은 잘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김연아 선수가 예쁘다와 멋있다를 동시에 소화하는 아주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일단 이 홀리뱅은 남자가 봐도 진짜 멋있습니다. 뭔가 최근에 와서 등장하게 된 신세대 여성들 같은 힘없고 부드러우며 청순 가련한 과거의 여성상이 아닌 힘이 넘치며 주도적이고 과감한 데다 때로는 아주 공격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강력한 포스를 발산하는데 그런 홀리뱅이 이번에 제대로 각 잡고 호흡을 맞춘 곳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 아주 많은 추억을 품고 있는 애틋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공항 좋은 건 누가 따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 전부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인천공항은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 공항에 아주 여러 번 뽑혔을 정도로 말하자면 전 세계 모든 공항 중 최고 명품 공항입니다. 이렇게 좋은 공항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커다란 축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삶에서 가장 설레이는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의 멋진 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나 또는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해외여행 떠나기 그 전날 밤이 되면 거의 보통 아예 잠을 못 잡니다. 너무 설레어서. 그리고 버스를 타고 공항까지 가는 그 긴 시간도 진짜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즐겁기만 한데 버스가 바쁜 도심을 천천히 빠져나간 후 88도로와 강변도로를 바꿔 타며 열심히 달리다 보면 갑자기 광활한 바다 배경 위에 혼자 붕 떠있는 듯한 약간 현실판 포토샵 같은 환상적인 근사함을 가진 영종대교가 그 몽환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이때부터 이미 해외여행 온 것과 진배 없는 엄청난 설렘과 신남이 마음속에서 완전 풀가동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만 더 가면 진짜 이게 지구 말고 다른 행성 어딘가에 있는 외계인들 전용 우주공항이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을 정도로 멋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서둘러 티켓팅을 한 후 2층에 있는 식당에 올라가 순두부 한 그릇 먹고 게이트에서 후딱 수속 밟고 들어가서 비행기 출발 때까지 일반 백화점보다 훨씬 더 볼 것 많고 신나는 면세점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아이쇼핑하는 재미까지 진짜 이 해외여행이라는 건 비행기에서 내려 현지에 도착하면서부터가 아닌 또 그렇다고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도 아닌 보통 몇 개월 전 그걸 기획하고 상상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즐거움이며 그때부터 이미 설레임에 콩깍지가 씌워져 세상 모든 게 너무도 아름답게 보이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마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해외여행이라는 게 이토록 즐거운 최고의 경험이 된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소개했던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디자인을 가진 것은 기본이요. 모든 게 너무도 신속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커다란 자랑거리이자 또 세계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대한민국의 아주 잘생긴 얼굴인 바로 우리 인천국제공항 덕분이 큽니다. 만약 우리의 국제공항이 구질구질하고 느려 터진 데다 서비스까지 짜증났다면 여행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또한 절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이미지 또한 지금처럼 언제나 기분 좋고 설레는 대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인천공항이 품고 있는 그 모든 멋진 모습들 중 가장 힙한 공간인 입국장을 무대 삼아 문화재청 소속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앞서도 소개했듯 바로 홀리뱅이 주인공을 맡아 등장합니다. 홀리뱅 멤버들은 엄청나게 화려한 자수가 놓여진 통이 큰 힙합 청바지 위에 전통 저고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짧은 탑을 입고 등장하는데 어째서 한국의 전통 저고리가 힙합 바지와 이렇게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 스스로 놀라며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려는 찰나 갑자기 국악과 힙합 음악이 어우러진 사람 홀리는 비트와 가락이 흘러나오며 홀리뱅의 엄청나게 파워풀한 댄스가 시작합니다. 아래 정보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 영상 본 다음 꼭 직접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말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진짜 포스와 멋짐이 폭발합니다. 자수를 놓은 힙합 청바지와 저고리탑 그리고 가야금과 힙합 비트가 섞인 감각전환 음악이 우리와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는 동안 그 경험을 더욱 환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가 둘 있는데 하나는 바로 리듬을 제대로 탄 현란한 카메라 무빙이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자 마치 누가 보면 이번 홍보 영상 촬영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인테리어를 새로 싹 다 했다고 믿을 정도로 한국의 전통미 중 가장 예쁜 것들만 골라 현대적으로 멋지게 재해석해놓은 바로 인천공항 입국장의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첫인상이자 자칫 피곤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 긴 입국장의 통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홍보 공간으로 꾸며놓아 사람들은 이 공간을 지나며 자기도 모르게 이미 한국에 대한 설레임과 즐거운 환상을 가득 품게 해주는 진짜 누가 기획한 것인지 그분들 상줘야 합니다.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나라답게 무빙워크 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거대한 디지털 미디어 워 그리고 그 반대편 벽을 채우고 있는 황금색 전통 문살 오브제와 창문의 커튼을 마치 한복과 같은 한국의 전통 스타일로 꾸며놓은 키네틱 조각보 마치 책장처럼 디스플레이들을 꼽아놓아 입체적인 디지털 아트를 뽐내고 있는 모바일 책가도까지 저도 매번 입국장을 통해 들어오긴 했지만 제대로 본 기억이 없는데 이 영상을 통해 다시 보니 이건 뭐 진짜 감각이 넘치다 못해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현대 미술관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환상적입니다. 게다가 이게 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베이스로 재해석된 순수한 한국의 미와 멋이어서 더욱 감흥이 큽니다. 지난번 범 내려온다에서도 느꼈지만 우리의 국악이나 판소리 또는 한복과 같은 과거의 전통 문화가 K-팝이나 일렉트로 또는 힙합 음악과 함께하는데도 그 어울림의 어색함이 진짜 1도 없고 찰떡도 이런 찰떡이 없을 정도로 너무도 잘 어울리며 익숙하면서도 새롭다는 점에 감탄하게 됩니다. 진화하지 못한 과거는 지루하며 뿌리가 없는 발전은 깊은 멋이 없지만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풍부한 수준의 우수한 전통 문화 보유국임과 동시에 현 시대에 와서도 음악과 드라마 그리고 패션은 물론이고 첨단 기술과 산업에 있어서도 현재 최고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자주 보이는 이런 영상들의 시도에서 보이듯 다른 곳에서 영감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과거에서 숨어있는 문화 보석들을 재발견해 현재의 기술로 그 매력들을 재해석하고 감각있게 되살려내는 시도를 계속 이어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문화유산의 한계는 말 그대로 무궁무진하여 그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도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 I know now. 지난 1월 8일 대한민국의 인터넷에서는 대한민국 온라인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일명 고딩 코치라고 불리는 올해 20살인 선수 출신 복싱 코치가 복싱을 취미로 오랫동안 해온 40대 아재에게 제대로 도발하며 우리가 원래 게임하다 서로 빡쳐서 밖에서 따로 만나 실제로 붙게 되는 그 현피를 현실에서 벌이게 되었는데 그것도 PC방, 길거리 같은 데가 아니고 제대로 갖추어진 복싱장에서 게다가 실시간 라이브로 생중계되는 완전 공중파 급 현피 현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현피의 결과 또한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 한 5년 전쯤 어떤 꽤 유명한 아마추어 허세복서가 나이가 꽤 많았던 태국에서 온 백인 아저씨에게 도발하며 온라인 생방송 현피를 벌였다가 안면과 복부에 엄청난 무에타이 마사지를 받은 후 굉장히 빨리 잠이 드는 것을 유튜브로 보았던 것 이후 이건 정말 최고로 흥분되는 현피 사건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곳에는 없는 게 없으며 엄청난 수의 키보드 워리어들과 생각 없는 초딩들, 그리고 약자에게는 눈꼽만큼의 배려도 없는 진짜 무시무시한 실력자들이 한데 섞여 우글대는 대한민국 온라인계 세운상가이자 마계촌인 DC 인사이드에서 앞서 소개한 선수 출신 고딩과 40대 아저씨 사이 말싸움이 붙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20살짜리 꼬맹이한테 키보드로 두들겨 맞으며 자존심이 많이 상해버린 40대 아저씨가 선수 출신 고딩에게 너는 온라인에서도 까이고 현실에서도 맨날 여자한테 까이는 것 같아 너무 불쌍하다 라는 다소 유치한 멘트를 시작으로, 그런데 너는 네가 왜 그렇게 까이는 줄 잘 모르지? 왜냐하면 인생은 고통이기 때문이야. 1월 8일에 실제로 붙자 형이 인생이 뭔지 알려줄게 하며, 솔직히 고딩이 현실에서 계속 까이는 이유에서 인생은 고통이야 로 이어지는 그 논리 연결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아직 피가 펄펄 끓는 고딩에게 대놓고 도발하며 죽음의 현피 초대장을 보낸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온라인에서는 다들 효도루이던 사람들이 막상 실제 현피 이야기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면 갑자기 자기 집이 너무 멀다거나 또는 자기 손을 더럽히기 싫지 않아서 또는 자신이 상대를 죽이게 될 수도 있어서 참겠다는 진짜 말 같자는 변명을 내놓으며 꼬리를 빼는 게 보통인데, 이 고딩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재의 초대장을 받은 고딩은 허세를 잔뜩 충전한 후 어이 아저씨, 내가 백종원 마냥 요리해 줄 테니까 그만 떠드세요. 뭐? 나한테 인생을 가르쳐? 라며 우리 선출 고딩은 그 죽음의 초대장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드디어 효도루와 크로캅 그리고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경기 이후 지구 최대의 현피가 성사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며 현피 성사 후 실제로 경기가 벌어지는 1월 8일까지 과연 이 중 누가 먼저 허접한 변명을 내놓으며 자존심과 생명을 맞바꾸며 도망을 칠까를 예상하는 온갖 추측들로 게시판을 매일 가득 채웠는데, 실제로 그 일주일 동안 DC 인사이드의 복싱 갤러리 게시판은 그야말로 불이 붙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아무 전문성 없는 각종 전망들이 난무하였지만 아무래도 핵심 주제는 실제로 둘 중 한 명이 도망치지 않고 정말로 현피가 성사된다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부분은 아무래도 선수 출신이자 아재에 비해 20살 이상 젊은 고딩 쪽이 가볍게 아재를 제압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런 의견이 많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40대 아재는 선수 출신도 아니었는데다 무엇보다 얼굴이 너무 순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선출 고딩은 무려 선수 출신인데다 현재 현역 복싱 코치로 활동하고 있기까지 했고, 무엇보다 이 친구 생긴 게 한싸움 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DC 인사이드의 복싱 매니아들이 크리스마스보다 더 기다리던 대망의 1월 8일이 실제로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이 두 사람 중 그 누구도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몸이 아프다는 허접한 이유 따위로 도망치지 않고 실제로 현피 장소에 둘 다 등장해 버린 겁니다. 이제부터 이건 더 이상의 온라인 이벤트가 아닌 이 엄청난 현피가 무려 라이브 방송 앞에서 실제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두 선수가 모두 링에 올라오고 나니 그 고딩이 이길 것이라고 했던 의견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온라인에서 싸울 때는 그냥 사진인데다 특히 얼굴만 보여서 전체 덩치가 다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막상 실제로 마주하고 서고 보니 둘의 체급 차이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일단 40대 아재는 키 160cm에 몸무게 62kg로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 고딩은 우선 키부터 무려 182cm에 달했기 때문에 경기가 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불쌍한 아재가 일방적으로 밀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살떨리는 전설의 현피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 내용은 아래 정보란에 영상 링크를 남겨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따라가 직접 전체 경기를 보실 것을 권장드리며, 여기서는 일단 경기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재가 고딩 코치를 발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딩은 이 경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서는 앞으로는 깝치지 않고 운동만 열심히 하겠다고 직접 글까지 올리며 의외로 굉장히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자 게시판에는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 아재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들과 그 고딩에 대한 조롱과 욕이 대부분이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경기 자체가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솔직히 그게 무슨 운동이든 옆이나 TV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잘하는 것까지도 아니고 그냥 좀 보통 하는 것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만 해도 되게 엄청난 고수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딩들이 실제로 어른들이랑 싸움을 하게 되면 진짜 뒤지게 터지는 것은 둘째치고 싸움 시작하자마자 정말 깜짝 놀랄
놀라게 되는 것이 자기 머릿속에서 그리던 그 멋있는 펀치와 발차기 같은 게 실제로는 하나도 안 되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찌질하고 폼 안 나고 추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건 전 세계 대부분의 아가리 파이터들이 처음으로 실제 싸움을 하게 될 때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아주 신성한 깨달음의 현상으로 상상과 현실은 정말 많이 다르며 내 몸을 진짜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최소 수년에서 10수년에 걸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알 리가 없는 우리 온라인 주둥이 파이터들은 타이슨이나 메이웨더의 경기를 볼 때에도, 또 정찬성이나 김동현의 경기를 보면서도 아유 이걸 이렇게 했어야지, 아니 저게 안 되나 와 같은 망언을 내뱉으며 현실이 아닌 자신의 혀와 혼자 상상 속의 경기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 모두 엄청 잘했습니다. 둘 다 현역 선수도 아니고 예고도 없이 완전 갑자기 잡힌 현피 스케줄 때문에 아무 준비도 못한 채, 게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와 무려 3라운드를 풀로 싸웠는데, 그걸 감안하면 두 사람의 경기는 엄청 훌륭했고, 무엇보다 둘 다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까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완전 리스펙이자 이 사람들은 우리 키보드 워리어들과는 레벨이 다른 진짜 파이터들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재의 경우 나이를 감안했을 때 저 정도까지 체력 관리를 해온 게 진짜 대단하고, 우리 고딩의 경우도 경기가 끝난 후 찐따처럼 못난 말이나 남기며 추한 뒤끝을 보이는 게 아닌 남자답게 아주 깔끔하게 승복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이 두 현피 파이터들의 덕분에 올해는 약간 사실 좀 심심하기도 했던 연초 동안 진짜 뜬금없이 시작된 이 말도 안 되는 현피 사건 때문에 거의 2주 동안 진짜 흥미진진하게 보낼 수 있었고, 게다가 정말 둘 다 기적적으로 아무도 도망치지 않아 실제로 이런 현피를 직접 목격하게 되는 호사까지 누리게 되어 무엇보다 두 파이터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둘 다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 I know now. 조금 전 CNN에서 발표한 올림픽 우리 여자 배구 관련 속보입니다. 오늘 밤 9시에 우리와 결승 진출을 두고 격돌 예정이었던 브라질 선수들이 도핑을 한 것이 발각되어 현재 브라질 팀은 4강 경기 실격 위기에 놓였습니다. 원래 팀 내에서 총 3명의 도핑 혐의가 확정되면 팀 전체의 경기 출전 자격이 박탈되는데, 현재 브라질 팀의 주포인 탄다라 선수가 양성 판정을 받아 이미 비행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딱 2명만 더 나오면 브라질 팀은 이번 올림픽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여자 배구팀은 오늘 밤 9시로 예정되어 있던 4강전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결승전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현재 브라질 팀 선수들 전원이 도핑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개인 스포츠가 아닌 팀 스포츠여서 추가로 도핑 양성 판정이 나올 확률이 꽤 높은 상황입니다. 이미 CNN과 함께 브라질의 대표 매체인 R7 등에서도 이 사건을 실시간으로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을 정도로 현재 브라질 팀에는 초비상이 걸려버린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도핑 양성 판정을 받아 귀국하게 된 탄다라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도 혼자서 19점을 올렸으며 프로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을 정도로 현 브라질 팀의 중심 공격수입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브라질 선수들의 전체 도핑 테스트에서 추가 양성 판정이 2명 미만으로 나오게 되어 구사일생으로 브라질 팀이 경기에 나서게 된다고 하더라도 탄다라 선수가 빠져버린 브라질 공격 전력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갑작스런 팀원의 도핑 양성 판정과 또 그에 따라 해당 선수가 즉시 짐을 싸서 귀국해야 하는 상황, 거기에 더해 팀 전원이 도핑 의심을 받으며 오전부터 선수들 모두가 도핑 테스트를 받으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생각해보면 현재 브라질 팀의 사기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내에서는 현재 도핑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과의 준결승전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테스트 결과가 최소한 일부 선수들에 대해서는 빠르면 오늘 경기 시간 이전에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양성 판정자가 속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 추이를 지켜보아야겠지만, 브라질 팀이 도핑 테스트 결과로 인해 실격패하고 떨어져 버릴 확률은 현 시점에서는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진짜 이번 올림픽 여자 배구는 지난 월드컵 축구의 본선 경기들처럼 거의 기적의 기적을 이어가는 상황이 연출될 예정인데, 혹시 오늘 밤 중결승전 경기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당일 지금 엄청난 악재들을 겪으며 전력 공백과 최악의 사기 저하를 겪고 있는 브라질 팀이기 때문에 우리 여자 배구팀의 승리와 결승 진출이 사실 지금은 엄청나게 유력해진 상황이라 원래 이번 경기는 크게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매우 합리적인 근거를 둔 욕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우리 여자 배구팀의 꿈만 같은 결승 진출을 고대하며 오늘 밤을 기다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down.